네, 여러분 이어서 225페이지 예금거래의 상대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 약관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계약과 관련한 특히 약관에 관련한 내용을 주로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금거래의 상대방 누구와 거래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대상이 있는데요. 상대방은 크게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그다음에 뭐 교회나 문중이나 뭐 이런 데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25페이지 자연인과의 거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밑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권리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란 이유로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권리 능력이 없는데 법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는 대상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태어나자마자 법인격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로 내려가 볼게요.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옛날에 이제 행위 무능력자라고 표현했는데 좀 표현이 과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민법에서도 개념이 바뀌어가지고요.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자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두고요. 자, 제한 능력자는 크게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있다. 자, 미성년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만 19세 미만의 자를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은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 제가 먼저 좀 크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법적인 결정이 좀 필요한 거죠. 법적인 결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피성년이지만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피성년인 후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필요한 거고, 미성년자는 그런 게 필요 없죠. 미성년자는 그냥 나이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제한 능력자라고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 누가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법정 대리인. 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 그러니까 친권자라고 이제 민법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친권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차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일, 제한되는 행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행위 능력이 일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뒀고, 피한정 후견인은 일상적으로 되고 할 수 없는 것만 정해뒀다. 그래서 좀 그 행위 능력이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피성년 후견인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이건 민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미성년자든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만약에 이분들이 예금 거래를 했을 때 그거는 법정 대리인이 분명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제한 능력자 관련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다 거의 민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밑에서 5번째 줄 정도만 여러분 좀 여섯 번째 줄 정도는 좀 보도록 더구나 여기서부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더구나. 자, 그 위에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치? 한 편부터 보겠습니다. 한 편. 자,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편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피성년 후견인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과 예금계약을 맺은 경우 자,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원금을 반환하면 족하고, 그쵸?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한 후에는 법정 대리인이 예금 계약을 취소하려 하여도 취소의 대상이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금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맡기는 거니까. 돈을 맡기는 거니까 앞서 본 대로 민법적으로 보면 속이 임치계약이잖아요. 임치계약이기 때문에 돌려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금융회사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피해를 볼 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정도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더구나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용돈입니다. 용돈. 그쵸? 자, 처분을 허락한 재산과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재산 및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 동의 유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용돈, 학비 등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나 당좌 예금 거래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로 위임하는 계약이므로 제한 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좌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법적으로 소비 임치 계약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도 갖고 있어요? 위임 계약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위임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 거래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예금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돈의 범위 내에서나 아니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과의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과의 거래. 자, 대리제도 볼게요. 모든 예금 거래는 예금주 본인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리인 또는 예금주의 심부름을 하는 자와 예금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자, 대리란 타인의 본인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자, 대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챙겨두시면 되고, 임의 대리는 이제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으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 임의 대리, 법정으로 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봤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한다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리,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대리는 임의 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심부름하는 자 같은 경우는 임의 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가 될 거고, 자,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이제 대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법정 대리로 봐야 되는 거고,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긋지 마시고요. 금융회사가 대리인과 예금 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인이라고 칭해지는 자가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및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밑줄 긋습니다. 예금을 수입하는 경우에, 예금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경우에 금융회사 입장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대리인의 권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손해볼 염려는 없죠. 그래서 대리권의 전부 등을 확인할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리로 맡기지 않았든 금융회사가 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의 전부를 확인할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예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쵸,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다. 자, 이중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대리권자에게도 지급하고, 혹은 대리권자가 먼저
권한 없는 대리권자가 먼저 지급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번 주게 되는 지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자, 먼저 임의 대리인 경우에는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가 붙어있는 본인의 위임장, 즉 쉽게 얘기해서 쉽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쉽게 풀어드리면 도장이 찍힌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확인한다 라는 거고요. 자, 법정 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일단 대리인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친권자,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 그러니까 후견을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견을 해주는 사람 후견인, 그 다음에 부재자 같은 경우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그 다음에 사망에만 여러분 좀 별표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유언 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상속인 X라고 좀 써주세요.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 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금의 중도해지와 예금 담보대출의 경우, 자, 통장 등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번호로는 부족하고 사유만으로는 항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의사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예금 담보 중도해지할 때, 그 다음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좀 더 엄격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인감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반드시 본인 의사가 확인이 돼야 돼요. 자, 뭐일 때는 예금의 중도해지와 예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예금거래 기본 약관상 밑줄 긋습니다. 면책 약관에 따라 통장 등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항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더 이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밑줄 긋겠습니다. 위임장 이외에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챙겨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거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외국인과의 예금거래의 성립과 효력은 당사자 간에 중고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 자,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지주의 원칙.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속지주니까 우리나라 법에 적용됩니다. 세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인과의 예금거래와 다른 점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규정은 우리나라의 규정, 우리나라 법의 규정을 받는 거니까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외국인과의 거래나 내국인과의 거래나 그 정도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예금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자연인 받고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법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자연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의 거래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우리가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로 하는 경우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하단에 법인과의 거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의 거래. 자, 첫 번째 법인이란
자, 범인이란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자, 자연인 같은 경우에 출생과 동시에 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 거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28페이지로 넘어오셔서요. 세 번째 줄에만 밑줄 좀 그어볼까요? 현실적인 법률 행위는 그 대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현실적인 법률 행위는 그 대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따라서 법인과의 예금 거래는 그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표자라는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자, 대표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나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진정한 대표자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선의로 지급한 이상 약관상의 면책 규정이나 민법상의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의로예요. 선의로. 자, 우리가 이걸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법률 용어에서 특히 민법상 용어에서 선의로 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선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선의. 그다음에 악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선의, 악의라고 하는 선의는 좋은 뜻, 악의는 나쁜 의도, 좋은 의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선의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법률에서는 민법상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모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모르고 지급한 경우 이런 거고 악의로라는 것은 일부러 알면서 이런 뜻이에요. 일부러 알면서 일부로가 악의로가 되는 거고요. 선의로는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해석을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지급한 경우 좋은 뜻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모르고 지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와의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대표권은 각 회사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이 그 다음에 집행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 일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쵸? 대표이사가 그 다음에 대표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나 한명회사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공동대표 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대표 이사제도 자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걸 좀 볼게요. 공동대표 이사제도. 자, 우리가 공동대표 이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자가 밑줄 긋겠습니다. 여러분 1번에 설명에 대해서 밑줄 긋게요. 자, 공동대표 이사라는 제도는 회사의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전행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대표자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대표자가 공동으로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대표 제도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대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원칙이다? 공동행위가 원칙이에요. 공동행위를 하려고 대표이사제도를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행위가 원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회사와의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회사의 거래. 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외국인 보고 봤지만 내국인과 별 차이 없다고 그랬죠. 예금 거래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외국회사도 내국회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은 국내 회사, 내국회사라고 쓸게요. 내국회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정도만 밑줄 그어둘까요? 자, 다만 밑에 세 번째 줄. 다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회사는 계속적 거래가 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당좌 계좌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까 사남이랑 똑같죠. 자, 국가 자치단체와의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우리가 공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우편법을 포함해서 국민 개인과 개인이라고 쓸게요.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은 수직적이겠죠. 수직적. 근데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수직적이겠죠. 수평적이겠죠. 이것은 수직적일 것이고. 자, 그런데 지금 국가와 거래를 하더라도 학설의 대립이 있긴 있는데 통설 중심으로 보면 돼요. 229페이지 세 번째 줄에 그러나 통설은 이를 사법관계로 본다. 즉 공법관계이냐, 국가와 자치단체와 거래를 할 때 공법관계가 성립되느냐 사법관계가 성립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사법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따라서 국가 지방단체 등과 예금거래를 할 때 예금주 명의는 공공단체로 하되 예금거래 입출금과 관련해서는 출납원을 거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라고 본다? 개인과 개인, 이것을 국가가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공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법이 아니라, 공법은 이제 헌법, 형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법관계라고 본다. 이거 중요해요. 사법관계. 사법관계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자, 법인격이 없는 단체와의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와의 거래. 자,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개념, 좀 민법적인 용어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이 표현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야 할 게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먼저 공유, 합유, 총유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텐데, 자, 먼저 공유. 자, 공유한다는 것은 지분이 공유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합유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또 총유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지분이 이제 총유는 발생하지 않고, 지분의 처분. 지분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처분은, 자, 공유는 자유롭고요. 처분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유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동 매입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공동 매입한 경우. 그다음에 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뭐 종중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개념을 먼저 좀 정리 이렇게 해드리고 요 개념을 이제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밑줄 긋고요. 첫 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아파트 분여회, 학회, 교회, 종중, 동문회, 뭐 노동조합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며 민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를 뭐라고 본다? 충유라고 본다. 충유. 자, 충유로 본다. 맨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229페이지 맨 밑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충유라는 게 있는데요. 자, 법인격 없는 사단과 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변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예금 거래를 하면 되고, 이와 같이 개설된 예금은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의 충유적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고유변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 예금으로 처리되므로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굳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총유라는 것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분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재단 볼게요. 법인격 없는 재단. 자, 법인격 없는 재단은 장학재단이나 종교재단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재단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재산의 집단이란 뜻이에요. 재산의 집단.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이 형성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구성원도 없으므로 이 예금의 귀속관계는 준충유나 준합의의 관계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젠 하지만 법인격 없는 재단은 그 실체 파악이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실명 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보도록 할게요. 조합이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결합된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따라서부터 여러분 별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금융회사나 이러한 조합과 예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 밑줄. 이나 각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조합 대표자가 거래할 수 있고, 그 예금의 귀속관계는 조합원 전원의 준 합의에 속한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합의에 가깝다.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요. 조합도. 자, 이 정도로 보면 되시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금의 입금과 지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의 입금 업무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금액의 확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후단부터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의뢰액과 확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 세 번째 줄 후단부터 입금자가 그 금액 입금 의뢰액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자, 밑줄 긋습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예금 계약은 금융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확인한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 언제 이제 성립한다고요? 예금 계약 자체가 교부받은 금전을 확인할 때, 누가? 금융회사가 확인할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증은 누가 져야 된다? 자, 입금자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금의 확인을 유보하는 의사 없이 예금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부적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현금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예금 통장을 발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적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진다? 입증할 책임은 입금자가 진다. 자, 입금자의
입증.